도시국가들은 이웃국가를 경계하면서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양, 소, 곡물 창고, 보물, 노동력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다. 이웃국가 경계. 따라서 군사력은 방어를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군사력을 보호하게 되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군사력 보호, 선제 공격. 사실 선제 공격은 미래의 안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약탈적인 침략은 한편으로 통치자의 부와 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군사력은 또한 내부적인 기능도 했다. 국가는 통치자, 제사장, 관리,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관료제와 이들이 이끄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가는 도시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었다. 국가, 도시의 사회 질서. 관료제는 그 자체로 권력 계급의 도구였다. 도시 사회는 복잡했기 때문에 기록을 위한 글쓰기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파는 데 필요한 표준화된 저울과 자도 필요했다. 토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하학과 대수학도 필요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계급 중심적 사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빌렸는지 기록하고 법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야에서 새로운 종류의 전문가가 양성되었다. 이들은 소수 정예를 위한 훈련 방식으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의 지배층은 그들에게 권위와 지위를 한껏 부여했다. 상인이나 수공예, 장인 같은 이전의 전문가들 역시 새로운 계층 구조에 편입됐다. 하지만 자유시장은 없었다. 고대 도시의 경제체제는 정치적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지배자들은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물품과 판매처, 판매 주체를 통제했다. 특히 그들은 금속, 그 중에서도 청동과 금 거래를 독점했다. 요약하면 초기 수메르 왕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전면적인 계급 사회였다. 최하위 계급은 노예였고 그 바로 위에는 종속적인 신분인 서민이 있었다. 수메르 왕조가 최초의 계급 사회 국가였구나. 수메르 왕조가 최초의 국가였다. 그 위에 자유시민이 있었다. 점토판 기록을 보면 205명의 여자 노예와 아이들이 아마도 직물 생산 시설에 고용된 듯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기록은 라가시에 있는 바우 사원의 직업상 서열을 묘사해 놓았다. 가장 높은 상층 계급은 서기관, 관리, 제사장이었다. 가장 낮은 하층에는 제빵인, 양조자, 직조노동자가 있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여자이거나 노예였다. 에슈눈나에서 발굴된 집터에서도 뚜렷한 계급 분화를 볼 수 있다. 중심 도로 상의 커다란 집들은 200제곱미터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50제곱미터 규모의 작은 집들도 좁은 골목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회에서도 계급 불평등은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계급 불평등. 분노와 저항. 계급 사회인데도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어. 수메르인의 점토판에는 이 같은 긴장 관계가 암시되어 있다. 이 사회는 구성원의 합의로 운영되는 사회가 아니라 힘으로 유지되는 사회였다. 그럼 소수 집단은 어떻게 권력을 얻어 다수의 계급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분노가 있는데 소수의 상위 계급들은 어떻게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 계급은 부자와 빈자 간의 사회적 관계이며 착취와 잉여 축적의 경제적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급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급은 쟁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계급 투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 통치자는 빈곤과 재산의 조합으로부터 자신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동력을 얻었다. 빈곤과 재산의 조합은 산업화 이전의 모든 계급 사회를 꼼짝 못하게 짓누르는 방식이다. 빈곤과 재산. 당시의 가난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전통적인 농업경제 체제에서는 모두가 풍요로울 정도로 충분한 생산물을 만들지 못했다. 최소한의 필요마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재산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적, 선엄적인 권리였다. 이때의 재산은 부를 특정한 개인, 가족, 지주, 신전, 부족 혹은 도시국가에 할당하는 것을 뜻한다. 재산은 사적 재산 또는 집단적 재산일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편적 재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가난과
군대와 재산이란 이런 모순적인 안상이 계급 불평등, 국가 권력 전쟁을 낳았다. 선사시대 수메르의 종교 전문가와 군사 전문가들은 잉여 생산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를 대표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처음엔 그들의 지혜도 공공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잉여물을 통제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더 큰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권한을 이용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메르의 제사장과 전쟁 지도자, 도시 총독, 그리고 여러 도시국가의 왕들은 착취하는 지배계층으로 진화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잉여물을 축적하고 소비했다. 이들은 사회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었지 사회의 권력은 더 이상 아니었다. 사회 위의 군림이지 사회의 권력은 아니었다. 문명의 확산, 이와 비슷한 사회 변화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다. 문명이란 어느 한 군데에서 발생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문명은 여건이 허락되는 곳 여기저기서 제각각 생겨났다. 수메르에서는 제사장이 지배계급의 핵심이었다. 그들은 신전의 토지로 부를 쌓았고 지구라트 같은 대표적 기념물을 남겼다. 도시 총독과 전쟁 지도자들은 신정체제에 의해 발탁되었다. 이집트의 상황은 반대였다. 팔콘 부족의 우두머리며 전설적인 최초의 파라오인 메네스는 나일 삼각주 하 이집트와 나일 계곡밸리 상 이집트를 군대를 동원해 통일했다. 그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어 스스로 신이자 왕인 파라오라 불렀다. 제사장, 관리, 상인, 장인, 소장농은 모두 파라오의 아랫계급이었다. 제사장과 관리 같은 지배계층들은 왕이 임명해야 토지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고대 이집트 왕국 기원전 2705년부터 2250년의 상징적인 기념물인 피라미드는 신전이 아니라 왕의 무덤이었다. 신전 같아, 그지? 수메르의 제사장과 도시 총독들처럼 파라오는 도시혁명의 필수적인 문화 조건들을 양성했다. 도시혁명의 필수적인 문화 조건들. 관계시설, 장거리 교역, 특히 금속, 목재, 돌, 읽고 쓰는 능력, 각종 기록, 숫자 표시법, 기하학, 표준화된 저울과 측정법, 달력과 시간기록법, 천문학 같은 것들을 발전시켰다. 도시의 이 같은 문화 패키지는 국가와 지도층의 필요가 반영된 것이다. 나일강의 물 통제권은 풍부한 수확물, 많은 잉여 생산물,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해 주었다. 장거리 교역은 무기 제조, 기념물 건축, 사치품 소비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해 주었다. 글도 알고 숫자에도 박식한 관료들은 국가 권력을 뒷받침하는 곡물과 노동력을 관리했다. 도시혁명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났다. 그러고 보면 인류는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우수한 문화를 이뤄낸 것이 아니며 그 어떤 민족 집단도 최고 수준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민족이나 집단보다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나 우등 국가는 없다. 역사적인 차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문화와 환경이다. 기원전 2600년경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역인 인더스 계곡에서도 도시 문명이 출현했다. 모헨조다로의 거주지와 이 도시가 바로 국가였던 거지. 왜냐하면 성곽을 지어놓고 방어를 했어. 기원전 2600년. 모헨조다로의 거주지와 거대한 기념물은 2.6제곱킬로미터에 퍼져 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하라파의 둘레는 4km였다. 인장과 저울을 보면 복잡한 행정체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단요. 중국 북쪽 황허강의 허난성 은허는 안양현. 은허는 성벽이 없는 도시였다. 성벽이 있어야 될 텐데 도시국가면. 성벽이 없는 도시였는데 그 규모가 가로 10km, 세로 4km였다. 이곳은 아마도 기원전 13세기 상왕조의 수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에서는 왕의 고분, 정교하게 장식된 청동기, 수만 개의 부서진 각골문 등이 나왔다.
그 뒤의 시대를 살펴봐도 같은 패턴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은 기원 후 450에서 650년경에 전성기를 보냈던 고대 도시인데 2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약 15만 명이 살던 대도시이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피라미드가 자리 잡은 신전 복합단지가 있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바닥 면적이 210제곱킬로미터이며 높이는 64m에 달한다. 아프리카의 그레이트 짐바브웨는 2만 명이 살던 도시였다. 이들은 가축 생산, 곡식 경작, 그리고 금, 구리, 상아, 노예 등의 무역으로 부를 쌓았다. 잠베지강과 림포포 사이에 위치한 이들의 영토는 10만 제곱킬로미터나 됐다. 한때는 문명이 하나의 중심지에서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알던 적이 있었다. 학자들이 한때 고대 동방으로부터의 불빛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개념은 19세기의 백인의 부담이라는 개념과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말했던 문명화의 임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고고학 연구는 이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문명은 제각각 다른 곳에서 제각각 다른 시대에 독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즉 인류는 모두 비슷한 인간성을 지녔으며 유사한 창조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명의 중심지가 주변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중심부, 즉 좀 더 앞선 대도시 지역과 주변부, 즉 덜 발전되어 경제적으로 중심부에 의존하는 지역 간에는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레바논에서 목재를 들여왔고 구리는 사이프러스에서 금은 수단으로부터 얻었다. 때로는 평화적인 교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레바논의 비블로스 도시는 목재 무역으로 부유해지기도 했다. 이 지역 상인들은 이집트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서기관을 고용하기도 했다. 문화적 상호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복의 문제이기도 했다. 북수단은 무력으로 압병되었고 금 공물을 강요받았다.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상호작용은 따라서 다각적 면모를 보였다. 거기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차원의 상호작용이 있었다는 뜻이다. 무역의 수요 덕분에 무역시장, 선장, 배 만드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 이동하는 대형 선박들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에게 일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2700년경에 트로이 요새, 트로이 2로 알려진 트로이 요새는 터키 북서쪽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향하는 입구의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노스의 제해권은 점점 커져 기원전 1950에서 1450년 시기에는 이 일대를 완전히 지배할 정도였다. 이처럼 해상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크레타가 지중해 동부에 중심 지역이라는 이유 말고도 이 지역에서 개발한 선체가 깊고 돛을 달아 운항하는 혁신적인 대용량 화물선 덕분이었다. 미노스 크레타의 통치자들은 프레스코 벽화로 장식된 거대한 석조 궁전에 살았으며 궁전에는 거대한 도자기 용기로 가득 찬 저장고도 있었다. 무역은 위대한 제국의 주변부에도 변화를 몰고 왔고 아울러 전쟁 위협도 가했다. 아카드의 사르고는 기원전 2330년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을 통일했고 결국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제국을 만들어갔다. 고왕국 파라오는 구리를 얻기 위해 시나이를 정복했다. 강대국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주변부의 작은 국가와 부족들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전사, 무기, 함대가 청동기 시대의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군비 경쟁은 여러 세기 동안 가속도를 붙여갔다. 프레스코와 벽화가 그 증거다. 벽화에는 상품을 잔뜩 실은 상선뿐 아니라 무장한 남자들의 모습도 등장한다. 무역과 전쟁을 통해 상품, 사람, 아이디어가 이동함으로써 중심부와 주변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고고학자들은 이처럼 문화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을 문화 확산이라고 부른다. 그 확산은 지식과 생산성을 진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다. 진보는 장벽이 있는 곳에서는 멈추지만 다리가 있는 곳에서는 용하게 이어진다. 그러나 사회 엘리트가 서로 경쟁하고 군대가 다투는 그런 세계는 또한 낭비와 역행의 가능성도 품고 있었다. 청동기 시대의 문명의 모습은 계속해서 인류를 위기와 야만으로 몰고 갔다. 청동기 시대의 위기. 청동기 시대의 제국들은 흥망을 거듭했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던 아카디안 제국은 140년 동안 지속되다 기원전 2190년 급작스럽게 멸망했다. 그보다 조금 앞서 기원전 2250년경에는 이집트의 고왕국 파라오 역시 갑자기 전복됐다.
초기 청동기 문명은 왜 이렇게 망했을까?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이집트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 굶주림과 국가의 분열 그리고 남쪽 누비아와 서쪽 리비아의 침입 등이 원인이다.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야 했는가다. 한때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이들 국가가 왜 더 이상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권위를 강화해가며 국경을 지켜내지 못한 것일까? 이러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자주 반복되었고 초기 청동기 시대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제국들이 출현했다. 기원전 1600에서 1200년 사이에 지중해 동쪽은 다시 여러 제국으로 분할되었다. 이집트 신왕국, 아나톨리아, 터키의 히타이트, 북메소포타미아, 이라크의 미타니, 그리스의 미케네가 그 제국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지정학적 시스템 역시 폭풍과 분쟁으로 기원전 12세기에 붕괴되고 간다. 전쟁에 시달린 신왕조 파라오 때 기록을 보면 리비아인과 더불어 사방에서 몰려오는 북쪽 사람들의 협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쪽 사람들은 꽤나 위협적이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해양 민족들은 거대한 해적 함선을 끌어모았던 것이다. 람세스 3세는 이런 상황을 갑자기 한순간에 이들이 움직였다. 어떤 나라도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고 기록했다. 해양 민족들 중에는 탁월한 선원과 군인을 보유한 그리스가 있었다.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아마도 기원전 1190년경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는 이 서사시에서 그들의 전쟁을 전설적인 영웅의 대담한 활약으로 변모시켰다. 그러나 트로이 전쟁의 진실은 아마도 그리스 해적들이 약탈을 위해 벌인 대규모 해상 공격인 듯하다. 후기 청동기 시대 왕국들은 초기 왕국들처럼 그렇게 멸망했다. 시대와 지역을 넘어 지중해를 벗어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른 문명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똑같은 패턴의 흥망성쇠를 만나게 된다. 파키스탄 지역의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의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900년경 멸망했다. 이 유적지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거대 도시의 중심부에서 갑자기 난폭하게 죽임을 당해 매장도 되지 않은 유골 상태로 발견되곤 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상나라에서부터 기원 후 1644에서 1911년에 만주국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황제가 지배하는 왕조가 등장했다 멸망했는데 제국은 어떤 때는 몇백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분할되기도 하고 내전을 겪기도 했다. 이런 시기를 거치는 동안 중국은 훌륭한 기술적 성취를 이루었고 생산과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명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 사회 경제적 질서는 여러 세대와 왕조를 거쳐 내려오는 동안 단순히 자기복제식으로 반복됐다. 중국은 고대 문명이 순환적인 반복 궤도에 머무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역사적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고대 제국들이 생겨났고 왜 멸망했는가? 왜 이런 모순적인 사회 형태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농업공동체지. 농업공동체 덕분에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막스가 그렇게 얘기했고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 구조 자체인 거지. 구조 자체가 워낙 탄탄해가지고. 고대 세계는 기술이 정치된 시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몇몇 시기에 인간은 기존의 생산 양식, 경제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의 모순을 변형시킴으로써 그 모순에서 벗어났다. 이를테면 이런 시기다. 기후가 변화가 생기면 상부 구석기 시대 수렵인들이 포획했던 커다란 사냥감들의 서식지가 파괴됐다. 그에 대한 응전, 즉 농작물 경적과 목축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농업혁명과 신석기혁명을 통해 생산성 소확량, 인구 증가를 일어났다. 그러나 토지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초기 신석기 시대 생산 양식은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 때문에 국가가 생겼다는 거지. 반면 도시혁명 과정에서 기존의 모순점들은 두 번째 도약을 통해 해결되었다. 간척, 관계, 농기구 개발이 해결책이었다. 그렇음에도 도시혁명은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 더 이상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장애물은 다름 아닌 지배계급이란 존재였다. 지배계급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문화된 종교, 군사, 정치 기능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장했다. 물론 원시적인 경제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던 결핍과 불안정 때문에 지배계급이 필요했다. 한정된 자원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최초의 지배자였다.
왜 통치계급들은 새로운 사고의 장벽이 되었을까? 기술 발전을 통해 잉여를 늘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순적인 압박이 존재했던 것이다. 새로운 통치계급은 그들의 자리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도 분열되어 있었다. 한 가족은 다른 가족에 맞섰고 도시는 도시끼리, 부족은 부족끼리, 제국은 제국끼리 맞서는 관계였다. 내부의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 최상류층 가족들은 충실이나 경호원 같은 수행원을 거들였다. 외국의 적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군대와 요새가 필요했다. 통치자들은 또한 인민대중과 분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착취당하고 있는 잠재적으로 반동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속임수로, 채찍과 당근의 적절한 조합으로 그들을 어르고 달래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힘이란 귀족 수행원과 국가의 힘으로 가하는 위협을 속임수란 통치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힘과 속임수의 증거는 고고학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대한 기념물에 나타나 있다. 고왕국의 피라미드만 해도 그렇다. 이는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었던 신이자 왕의 무덤이었다. 통치자의 무시무시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믿게 하는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 위한 기념물이었다. 피라미드는 인민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든 계급전쟁의 이데올로기적 무기였다. 여기까지.